그런 악마숭배 교회들의 등장이 저는 히피들과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웠어요. CGV 올리는 노잼이다, 졸작이다. 이 작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우리로 치면은 이제 최욱 같은 인물이다. 근데 최욱 씨도 이제 유재석이라는 라이벌이 있기 때문에 악마와의 토크쇼 요 작품이 지금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요 작품이 화제가 되는 이유는 사실 요즘 좀 재미있는 작품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즘 좀 볼만한 작품이 이 악마와의 토크쇼인 건 분명하고요. 일단 정보를 드리자면 요거는 공포 영화고요. 그리고 오컬트 영화고요. 오컬트 영화이기 때문에 사실 파묘 이후로 오컬트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좀 저는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영화도 되게 잘 만들었어요. 이 영화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 거는 이제 일단 소지섭 씨에 대해서 일단 감사를 드리자. 이런 영화를 볼 수 있게 수입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사실 편견을 갖고 있거든요. 이 CGV에 대한 편견입니다. CGV 올리는 노잼이다, 졸작이다, 이런 제 편견이 있는데, 이 편견을 좀 깨트린 작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CGV 올리가 재밌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저는 좀 놀랐습니다. 그 악마와의 토크쇼라는 제목만 들어도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작품인데, 근데 제목 이상으로, 포스터 이상으로 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작품 보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제 영화를 생각하면서 사실 이렇게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되게 한정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마와의 토크쇼가 되게 그 한정된 상황, 그리고 제한된 그런 공간, 이런 데서 벌어지는 이야기, 한정된 상황과 제한된 공간, 그리고 작가가 완전히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공간 안에서 벌어지는 그런 형식적인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악마와의 토크쇼 보면서 그런 부분이 되게 좋았고, 이 어떤 토크쇼라고 하는 형식에 계속해서 휘말려 갈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이제 또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면서 한계이기도 해서, 그런 부분이 되게 아주 좋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은 잭 델로이라는 인물입니다. 연기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죠. 우리가 마블 영화에서도 봤던 분이시기도 한데, 이 잭 델로이라는 캐릭터인데, 얘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나이트 올스, 밤 부엉이 쇼를 진행하는 진행자예요. 쇼 호스트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1970년대에 진행하던 밤부엉이 쇼의 진행자다. 그리고 당대의 2인자로 나와요. 우리로 치면은 이제 최욱 같은 인물이다. 근데 최욱 씨도 이제 그 유재석이라는 라이벌이 있기 때문에 유재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관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잭 델로이와 당대의 최강자였던 자니 카슨, 요 관계를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런 느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일단은 방금 말씀드렸던 1970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미국의 1970년에 대해서 저보다 잘 말하시는 분들은 많겠지만, 저는 그냥 이거는 1970년은 혼란의 시대 라고 생각을 해요. 혼란기. 지금 여기 나오는 상황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시위거든요. 스태그플레이션. 미국이 이 시기에 스태그플레이션을 굉장히 크게 겪기도 했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어떤 시기기도 했냐면 이 히피이즘의 몰락이 시작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히피이즘의 몰락이 이때부터 왔다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원래 히피는 60년대 반전운동에서 그걸 찾잖아요. 그리고 백인주의에 대한 반대, 백인주의에 대한 반발, 이런 것들로 이제 히피가 나타났다, 히피의 어떤 주된 모습이 그런 거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게 이제 뭐 자유롭게 사는 거, 그리고 어떤 전쟁에 반대하는 거, 그리고 뭔가 벗어나는 것,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마약, 마리화나 같은 마약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고, 어떤 정신적 세계를 추구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히피적인 자유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 중 하나가 지금 보면은 의상에서도 히피스러움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 히피스러움이 뭐냐면
이 표현을 한 번만 쓰겠습니다. 인디언이에요. 아메리카 원주민. 이 원주민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인주의에 대한 반발로 원주민을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이 어떤 백인스러움, 그리고 히피들이 반대했던 그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히피들 눈에 보였던 거는 아메리카 원주민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의상을 매우 따라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옆에 나오는 걸 보시면 이게 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의상을 흉내를 낸 거야. 그리고 명상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게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명상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고 자연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죠. 그리고 그들이 명상할 때 이런 연기 같은 거 피워놓고 향 같은 거 피워놓고 명상한단 말이에요. 그런 걸 갖고 와서 자기들은 마약으로 사용한 거지. 근데 사실 이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이런 사이키델릭한 마약은 쓰지 않았어요. 시작부터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거죠. 결국 얘네가 하려고 했던 거는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잖아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게 잘 나온 게 이 작품이죠. Once Upon a Time in Hollywood라는 작품이다. 쿠엔틴 타란티노의 이 작품에서 아주 잘 표현되고 있다. 이런 거죠. 근데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죠. 이 히피들의 시대가 있었고, 히피가 몰락하고, 이런 시대가 있었는데, 결국 히피주의가 가는 방향이 난교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가게 되잖아요. 마약의 사용, 난교, 질서에 대한 거부, 이런 것들이 몰락을 하게 되는데, 그 몰락의 끝에서 악마주의의 갈래도 나오게 됩니다. 사타니즘의 등장, 지금 70년대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70년대 사타니즘이나 70년대 어떤 그런 악마숭배 교회들의 등장이 저는 히피들과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를 제일 잘 드러냈던 게 이제 찰스 맨슨 같은 인물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잭 델로이 얘기할 때 이 반부엉이 쇼라는 게 있었다고 하는데, 근데 여기서 70년대 라이벌이라고 나오는 사람이 이제 자니 카슨이잖아요. 이 자니 카슨은 실존 1인자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영화 얘기인데, 영화는 이 잭 델로이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이 잭 델로이가 자니 카슨에게 이기고 싶어하는 그런 쇼 호스트로 발전했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니 카슨을 이길 수 없었다고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제 방송을 잠깐 떠났어야 했고, 그리고 아내가 사망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마치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장르를 모큐멘터리라고 하죠. 다큐멘터리를 흉내내는 모큐멘터리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그날의 방송, 그날 했던 방송의 테이프를, 원본 테이프를 공개하겠다고 나옵니다. 내가 어떤 촬영분을 발견했다. 그 발견한 촬영분을 틀었는데 거기서 무시무시한 일들이 생겼다. 라는 식으로 시작되는 이 영화의 형식을 우리는 파운드 푸티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은 정확히 파운드 푸티지 장르의 형식을 따르고 있어요. 이 파운드 푸티지 장르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은 블레어 위치이기 때문에 혹시 블레어 위치를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블레어 위치 이후로 아주 많은 공포 영화들이 이런 파운드 푸티지의 방식을 이용하거나 모큐멘터리의 방식을 이용하는데, 파운드 푸티지라 그러면은 되게 재밌잖아요. 엄청난 사건이 있었고 거기에 그 원본 비디오 테이프가 발견됐고 그거를 틀었는데 놀라운 일이 있었어. 뭐 이런 겁니다. 그런 장르인 거고요. 자니 카슨 얘기를 잠깐 할게요. 자니 카슨은 실제로 그때 당시에 1인자였어요. 지금 잭 델로이의 반부엉이 쇼는 가짜지만 자니 카슨은 실존 1인자입니다. MBC의 투나잇 쇼라는 게 있어요. 투나잇 쇼.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투나잇 쇼? 이 투나잇 쇼라는 게 미국에서 이런 어떤 토크쇼 방식에서는 아주 압도적이었던 거였어요. 그게 이런 모습의 방송을 하는 거거든요. 요런 방송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요게 이제 투나잇 쇼에서 자니 카슨이 방송을 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자니 카슨은 당대의 1인자입니다. 뭐 아주 완벽한 쇼였고요. 투나잇 쇼는 요런 느낌의 방송이었습니다. 이런 투나잇 쇼를 보고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벤치마킹을 했는데, 그게 이제 뭐 박중훈 쇼나 뭐 서세훈 쇼도 있었겠지만 가장 정확하게 모방한 쇼는 잔이윤 이야기 쇼라고 있었습니다. 의자의 형태라든지 뭐 책상의 모습이라든지 앞에 있는 마이크까지 거의 똑같죠.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거고요. 사실 이런 어떤 투나잇 쇼는 깊은 이 이야기가 있어요. 이 자니 카슨이 당대의 최강자였고
근데 하지만 자니 카슨도 결국은 은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은퇴를 할 때 있었던 일인데 바로 이 제이 레노라는 얘가 제이 레노라는 애입니다. 이 제이 레노 때문에 투나잇쇼 문제가 좀 있었어요. 간단히 좀 설명하자면 제이 레노는 뭐 그냥 나쁜 놈입니다. 이런 얘기한 애거든요. 그 개고기 발언으로 한국을 엄청 비난했고요. 그거를 2021년에 사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19년 만에 사과. 19년 동안 묵혀뒀다가 사과를 하는 그런 인물이다. 대단한 인물이죠. 대단한 썩어빠진 인물인데 이 자니 칼슨이 70년대 전성기를 보내고 90년 초반에 이제 은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 투나잇 쇼를 누구에게 물려주느냐. 그때 물망에 오른 사람은 바로 이 데이비드 레터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데이비드 레터맨이 뭐라고 있었냐면 그때 레이트 나이트 쇼를 하고 있었어요. 이 투나잇 쇼가 밤 10시에 시작해서 한 11시 반? 요때 끝나. 그러면 11시 30분에 시작해서 1시까지 하는 요게 이제 레이트 나이트 쇼인 거야. 투나잇 쇼가 끝나고 레이트 나이트 쇼가 바로 들어가요. 근데 이 데이비드 레터맨한테 이제 투나잇 쇼를 넘겨주겠다라고 했었는데 여기서 제이 레노가 등판합니다. 제이 레노가 등판을 해가지고 얘가 그 MBC의 높으신 분들이랑 샤바샤바를 해서 데이비드 레터맨을 쫓아냅니다. 데이비드 레터맨을 쫓아내고 투나잇 쇼의 진행자가 돼요. 다음 사람이 내정이 돼 있었는데 이 사람을 보내버리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한 거예요. 그것도 이제 실력이나 이런 게 아니라 정치적인 걸로 차지를 한 거죠. 이게 미국 사회에서 엄청난 문제여서 이 사람이 TBC라는 방송으로 가요. 여기서 레이트 쇼라는 쇼를 만들어서 이게 빅히트합니다. 투나잇 쇼 입장에서는 가장 강력한 라이벌을 만들어버린 거죠. 다른 방송에 레터맨이 가서 이 레이트 쇼를 만드는 그런 사고가 벌어져요. 이게 투나잇 쇼 사건인데 그리고 제이 레노가 쭉 투나잇 쇼를 했거든요. 92년도에 MBC 투나잇 쇼를 해서 얘가 2010년까지 해요. 거의 뭐 18년 정도를 한 거야. 근데 이제 얘도 이제 이만큼 해먹었으면은 물러나야 되잖아요. 물러나야 되는데 이제 그 다음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거야. 그러면은 그 다음은 누구냐?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코난 오브라이언이라는 인물인데 우리나라에서 유명하죠. 이 양반이 뭐라고 있었냐면 레이트 나이트 쇼를 하고 있었어요. 데이비드 레터맨이 하던 그 쇼죠. 그러니까 데이비드 레터맨이 92년에 레이트 쇼 하려고 나갔을 때 코난 오브라이언이 92년도에 레이트 나이트 쇼를 이어받은 거야. 그래서 18년간 이걸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제이 레노가 물러날 때가 돼가지고 코난 오브라이언이 투나잇 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만 앞으로 당긴 느낌이지. 시간을 앞으로 당겨서 진짜로 투나잇 쇼의 호스트가 됐어요. 호스트가 됐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시청률이 저조했습니다. 또 무슨 문제가 있었냐. 제이 레노는 딴 데로 가갖고 자기가 제이 레노 쇼라는 걸 했거든요. 이것도 망함. 이게 망했어. 코난도 이게 시청률이 안 나와. 제이 레노도 망함. 근데 얘가 뭘 갖고 있죠? 얘는 정치력을 갖고 있죠. 정치력을 갖고 있어서 샤바샤바를 시작합니다. 높으신 분들한테 가가지고 막 이걸 해. 막 이걸 하니까 코난이 투나잇 쇼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 거야. 그래서 투나잇 쇼가 시청률이 낮으니까 이 투나잇 쇼가 아까 10시에 한다고 했잖아요. 이걸 뒤로 미루자는 거야. 제가 시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10시 30분으로 미루자. 아니다. 11시로 미루자. 막 이런 식으로 시간을 계속 미루고 그 앞에 제이 레노 쇼를 넣는 거야. 이런 식으로 시간이 바뀌어요. 시간이 바뀌어서 사실상 투나잇 쇼에 그 시간에 제이 레노 쇼가 나오게 되는 이런 기막힌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코난이 그거를 참다 못해서 1년 만에 쫓겨나듯이 나가게 됩니다. 이 미친 제이 레노가 또 투나잇 쇼를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있었던 거죠. 이 사태에서 제일 피해를 본 사람은 그 지미 펠런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얘는 왜 문제냐? 얘가 레이트 나이트 쇼를 하고 있었어요. 코난 뒤에 이어받아서 레이트 나이트 쇼를 한 거야. 그랬는데 시간이 밀리잖아요. 시간이 이렇게 밀리면 얘는 막 새벽 2시에 해야 돼. 새벽 2시에 방송을 시작을 해야 돼. 이걸 누가 봅니까? 이걸 누가 보냐고요. 그러니까 지미 펠런이 엄청나게 문제가 됐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이런 심야 토크쇼의 세계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옳게 되었죠. 지금은 지미 펠런이 투나잇 쇼를 2014년부터 하고 있어요. 골든글로브 진행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옳게 돼서 지미 펠런이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난 씨는 코난 쇼라는 걸 만들어서 이 사람은 케이블로 가가지고 케이블에서 코난 쇼를 만들어가지고 한국에도 왔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되게 많았어요. 코난 쇼 하면은 인기가 되게 많았는데 지금은 망했습니다. 한 3년 전에 없어짐.
이 사람이 더 잘 됐으면 좋았을 텐데 망했고요. 제이 레노도 망함. 네, 망함. 얘도 망해서 방송 없어짐. 이렇게 둘 다 나란히 망하고, 코난은 지금 아마 팟캐스트 하는 걸로 알아요. 갑작스러운 종류가 아니고 코난 쇼가 인기가 없었어요. 처음에 2013년에 코난 쇼 시작했을 때는 인기가 좀 있었는데, 근데 그 이후로 인기가 없었고, 젊은 사람들의 니즈에 되게 안 맞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 일들이 있었다. 이러한 어떤 시대, 이러한 어떤 투나잇 쇼의 시대에 이 사람은 그 투나잇 쇼에 맞서던 사람, 이 사람은 투나잇 쇼에 맞서던 잭 델로이 2인자. 이 사람의 꿈은 뭐다? 꿈은 시청률 그리고 가십 1위. 요게 이제 잭 델로이의 목표죠. 그래서 이분을 보면은 이제 최욱님 생각이 납니다. 최욱 같은 사람이다. 굉장히 시청률 대박을 원하고 방송이 잘 되길 원하는 그런 어떤 열정을 가진 사람인데, 여기서 달라지는 점이 있어요. 얘는 그 열정을 위해서 뭔가 잘못된 방법을 선택을 한다는 거죠. 이 잘못된 방법이 뭐냐? 오컬트적인 방법이다. 어떤 오컬트냐? 악마 숭배다. 아시겠습니까? 악마 숭배. 그래서 실제로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그로브라는 단체야. 여기에서 같이 악마 숭배를 했다. 이런 의혹이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좀 평판이 안 좋은 사람이야. 그때 당시에 미국에는 이런 악마 숭배, 얘도 악마 숭배자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뭐 그노시티즘이라 그러죠. 이 영지주의에서 발발하고 그리고 이쪽에서 이동한 그 좀 약간 격가지로 빠져나온 애들이죠. 악마 숭배자들이 되게 많았어요, 미국에. 그래서 실제로 악마 숭배 관련해서 무슨 뭐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작품에서 다루고 있는 신은 아브락사스. 이 아브락사스는 영지주의의 신이에요. 영지주의의 신이라서 그 아브락사스 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작품이 있죠. 그게 뭐냐면 데미안이잖아요. 이 데미안에서 아프락사스 얘기가 나오죠. 데미안의 처음 페이지를 넘기면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곧 세계다. 이거 나오잖아요.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신의 이름은 하면서 나오죠. 신의 이름은 아프락사스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데미안의 부분이거든요. 이런 구절이 있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아프락사스 관련된 거 나오면은 꼭 새 머리나 수탉의 머리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어떤 우리가 흔히 아프락사스 하면 나오는 건데, 그 아프락사스를 숭배한다. 아프락사스를 숭배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이 잭 델로이에 대한 어떤 의혹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죽음으로써, 아내가 담배도 안 피는데 폐암에 걸렸어. 그것 때문에 그 아내를 등장시켜서라도 시청률을 1위를 하려고 했지만 안타깝게 1위를 하지 못한, 그게 이제 잭 델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리고 영화는 이제 메인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새롭게 이제 연말이 됐는데 잭 델로이는 한계에 들어가 있었어요. 거의 한계를 맞이하고 있었어. 이제는 자신의 삶도 거의 끝장이고 시청률도 낮고 방송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는, 방송도 망할 것 같은 거야. 더 이상은 호스트를 못 할 것 같아. 방법은 없는데 할로윈이 왔습니다. 그래서 할로윈 특별 방송을 하자. 특집 방송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는데 그 출연진들이 소개가 되면서 영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물들이 어떤 인물들이냐. 첫 번째, 크리스투라는 인물이에요. 얘는 영매입니다. 미국에서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고, 지금도 뭐 영매 관련해서 막 그 유료 전화 걸면은 이제 막 죽은 사람 목소리 들려준다고 하는 그런 게 있죠. 우리로 치면 무당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물은 이제 카마이클 헤이그라는 인물인데, 이 사람은 얼굴만 보면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 사람은 누가 모델이냐면 이분이 모델입니다. 이분이 누군지 알아요? 제임스 랜디. 아주 유명한 초능력 사냥꾼. 유리겔라와 막고라를 떠서 승리. 요거를 좀 별표를 쳐놓겠습니다. 유리겔라를 박살낸 사람인데요. 제임스 랜디. 이 제임스 랜디가 모델입니다. 얘가 50만 달러 준다고 이렇게 수표 들고 다니잖아요. 이분은 100만 달러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방송을 했어. 이분 제임스 랜디 본인 맞고요. 닮은 이상한 다른 랜디 데리고 온 게 아니고 본인이 직접 제임스 랜디고, 자기가 뭐 초능력 있다고 하는 사람 앞에서 이거 하는 거야. 초능력을 보여주면은 100만 달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리고 아무도 100만 달러를 못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카마이클, 얘는 50만 달러. 얘는 50만 달러인데 항상 달러 수표를 가지고 다니면서 아무도 못 가져갔다고 자랑하는
그런 인물인데 약간 그 제임스 랜디를 좀 다르게 표현한 그런 인물이죠. 제임스 랜디를 약간 꽈서 이렇게 표현한 인물이 카마이클이다. 그 다음은 바로 우리 소녀가 되겠습니다. 릴리라는 인물이고 얘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악마 빙의 중. 그 다음에 다음 인물은 준입니다. 준이고 준은 릴리 보호자 겸 악마 제어 중.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총 출연자는 4명이다. 진행자는 잭 델로이고 그리고 다른 출연자는 이제 크리스투, 카마이클 헤이그, 릴리, 준 이렇게 4명이 나오는 거예요. 얘네들이 출연해서 방송을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옆에는 방송의 진행을 돕는 인물도 있어요. 이 캐릭터 이름은 거스라는 인물인데 이 거스도 좀 주요 인물입니다. 사실 저는 되게 이게 공감이 되게 많이 됐거든요. 저는 정말 매불쇼 보는 것 같았어요. 왜냐면 제가 방송을 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뭐 라디오도 여러 개 하고 하지만 그리고 제가 TV도 출연했었고 많이 출연해본 경험으로 봤을 때 가장 비슷한 방송은 매불쇼. 이게 생방송이라서 중간중간에 생방송에서 잠깐 광고 보고 오자 그러고서 중간에 쉬잖아요. 그때 막 뭐가 막 돌아가잖아. 이 영화 보면은 막 돌아가거든요. 그게 매불쇼랑 거의 비슷해요. 광고 한 2분 나가고 그 2분 동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뭔가 대화를 나누다가도 이렇게 조용해야 되고 막 그런 것들이 되게 비슷합니다. 제가 이 방송 보면서 제일 먼저 떠올렸던 거는 이런 매불쇼의 현장이다. 이 게스트도 누가 나올지 모르고 이 게스트가 나와서 무슨 발언을 할 줄 모르는 이 기묘한 긴장감. 이게 뭐냐면 이 생방송의 긴장감이거든요. 생방송의 긴장감이 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뭐 이게 신정환 씨가 나오는데 제가 신정환 씨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정말입니다. 매불쇼 하고 검색해서 나오는 이미지를 갖다 넣었을 뿐이다. 그래서 출연진으로 따지면은 크리스투, 카마이클, 릴리, 준에 못지않은 게스트들이 많이 나오는 매불쇼였던 거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로 이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되는데 방송을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이 카마이클의 영매놀이로 시작을 합니다. 자기가 영매다, 소리가 들린다 이러면서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기 뭐 잭 있나요? 이런 식으로 아무 이름이나 하는 거예요. 마이클, 마이키, 마이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저 이름이 누구누구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당신인 것 같다고. 그래서 막 듣는 척하면서 누구에게나 있었을 법한 얘기를 해요. 어렸을 때 좀 부모님에게 서운한 게 있었죠? 그러면은 자기가 막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떻게 아셨죠? 저 부모님이랑 사이가 안 좋았는데. 그걸 노린 거죠. 노렸는데 여기서는 망신을 당합니다. 전혀 성공하지 못하고요. 그 망신을 당해요. 어떤 아저씨, 남자분이 일어나가지고, 저 가족 중에 누가 있긴 한데, 아닌데요? 전혀 틀렸는데요? 님 다 틀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걸려라 하는 그런 막 영매를 하는 거야. 아무거나 던지기를 해서 처음엔 실패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맞춰. 두 번째는 실제 영매를 들은 것처럼 당신의 뭐 아들이 일찍 죽었나요? 그러니까 스스로 목을 맸다 그러고 듣고 있어요. 막 이러면서 막 영매 얘기를 해. 근데 이건 나중에 알려지는 사실이지만 이 두 번째도 미리 설문조사를 했다는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아저씨는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이 아저씨는 굉장히 이 작품에 보면은 엄청나게 깝죽대는, 나대는, 요런 캐릭터입니다. 일단 무조건 말 끊으려 그러고요. 무조건 다 가짜라 그러고,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막 따지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시네마지옥 비슷해. 이 사람은 좀 더 나서는 거죠. 그래서 사실 마지막에 이 친구가 진짜 악마의 소리를 들어요. 진짜 악마의 소리를 들으면서 이름 하나를 얘기를 해요.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그때 잭의 표정이 살짝 변하거든요. 얘가 막 외치다가 갑자기 검은 피 같은 거를 쫙 쏟아내요. 흔히 우리가 호러 영화에서 많이 보는 건데 그거를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내뿜기라고 해요. 내뿜기 기술을 사용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악마의 소리를 듣고서 하다가 눈이 뒤집어지고 피를 쫙 뿜었는데 그거 내뿜기야, 그거 내뿜기. 내가 그런 거에 속을 줄 알아?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방송 좀 진행하다가 이 친구는 결국은 실려갑니다. 실려간 다음에 죽어요. 스포일러가 끝까지 있으니까 각오하시고요. 다 내뿜어서 내뿜기 너무 많이 해가지고 죽어버렸어. 방송이 이런 식으로 진행돼요. 이 방송이 다 엉망이야. 지금 여기서 보면은 지금 얘 있죠. 릴리는 계속 눈 마주쳐. 카메라에 눈을 계속 맞춰. 이 영화를 보고 있으면은 시청자 입장에서 보게 되잖아요. 얘랑 눈 마주치는 게 너무 부담돼. 이게 너무 부담돼서 좀 보지 않았으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은 자꾸만 이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잭 델로이가 갖고 있는 위치가 좀 불안정해요. 중간중간에 뭐 쉬는 시간 오면은 광고 시간 나올 때 쉬는 시간에 PD가 와가지고 광고주 만나라고 하고, 옆에서 거스는 나 이런 거 무서워 못하겠어. 야, 걔 죽었대. 막 이런 얘기하고, 막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야. 그리고 이제 가장 핵심이 뭐냐면 릴리잖아요. 릴리가 얘가 지금 악마 빙의 상태잖아요. 악마 빙의 상태인데 얘 앞에 놔두는 물건이 이런 거야. 얘 앞에 이런 거 놔둬요. 이런 소품을 놔두고 실제로 악마에 빙의한 여자애를 앞에 놓고 그 앞에다가 이런 소품을 놓고 자, 우리 악마 한번 불러볼까요? 막 이런 걸 하는 거야. 그런 상황이고 이제 진행을 하기로 합니다. 악마를 불러보자고. 근데 처음부터 준이 반대를 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시청률을 늘려야 되니까 악마를 부르자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보면 지금 얘가 준이고 얘 릴리잖아요. 이 앞에서 준이 악마를 부르는 의식을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악마를 불러서 뭔가 대화를 해보겠다. 그러니까 진짜로 악마와의 토크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악마를 부르는데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악마가 나오겠죠? 악마가 정말로 나옵니다. 약간 여러분 무서울 수 있어요. 어차피 이 영화는 이 정도가 무서운 거에 거의 전부기 때문에 지금 이게 악마 빙의 상태인 거예요. 악마가 나온 상태에서 이제 얘가 막 폭로도 해요. 어떤 폭로를 하냐면 잭과 준의 사이에 대한 폭로도 하고 잭을 만나러 왔다는 자신의 목적도 얘기를 하고 잭이 자신의 아내를 제물로 바쳤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리고 막 중간에 악마가 나오니까 막 무시무시한 상황이 나오고 목소리도 변하고 목소리 변화만 있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는 공중부양을 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이상한 심령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었거든요.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든지 갑자기 뭐 조명이 나간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얘가 공중부양할 때는 진짜 극단적으로 방송이 막 이상해지는데 어쨌든 여기가 정리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이제 안 믿는 거지. 이 카마이클 씨는 그건 최면이다. 왜냐? 50만 달러를 줄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는 막 화내요. 잭한테. 아니, 아주 연출이 훌륭하더군요. 이러면서 이건 다 연출이고 이건 다 가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서는 자기가 최면하는 걸 보여줍니다. 나는 사실 악마보다 이게 더 신기했어. 이거 잘 보세요. 이러고서는 최면을 하는데 중간에 이제 최면이라고 보기 어려운 정말 이거 악마가 하는 짓 아니야? 라는 것 같은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그 장면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여기를 막 긁으면은 여기서 막 벌레가 나오고 배를 이렇게 열면은 배에서 막 벌레가 쏟아지고 막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최면이었다. 시청자들도 최면에 걸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장면이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한 게 이 영화에서 결국 결말은 모두가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결말 부분에 가면 너무 무서운 거 보여드리면 안 되니까 릴리가 다시 악마가 나와서 다시 악마가 출연하게 되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거스가 이 아저씨가 그 무슨 십자가 같은 거 들이대면서 하나님이 어쩌고 하는데 이제 목이 돌아가서 죽고요. 그리고 다 죽어요. 우리들의 카마이클 이분은 내가 50만 달러 줄게 하다가 죽고요. 준도 죽고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런 거예요. 카메라와 방송하면 이게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 방송이라는 거를 굉장히 잘 살렸다. 이 작품이 좋은 작품이 되는 건 방송을 잘 살렸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방송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 때문에 이 작품이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 작품의 형식이 결정이 됐죠. 방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 한정적인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흥미롭게 진행되는 거기도 한데 근데 결국은 이 작품은 방송의 한계 혹은 방송이라는 게 갖고 있는 어떤 허위 그리고 방송의 어떤 민낯, 속물주의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작품이란 말이에요. 광고주한테 절절 매는 모습이라든지 시청률에 목을 매느라 사람이 죽든 말든 신경 안 쓰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까는 영화가 이 영화인데 근데 이 작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진실을 확인하는 도구가 방송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작품의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방송은 가짜야, 허위고
속물로 가득하고 광고주를 위해서 시청률을 위해서 아무거나 할 수 있고 조작도 해. 근데 카마이클이 제가 한 거는 최면일 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방금 화면을 돌려보자고 얘기해요. 여기에서 방송의 형태가 바뀌어요. 이 거짓된 방송이라고 하는 도구로 진실을 확인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안에는 진실이 담겨. 방송 속에.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주 명확한 그런 표현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자체는 거짓이지만 여기에서 그 도구로 촬영하고 있는 상황 그 자체는 진실이라는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은 과정 자체는 진실이다. 과정 자체는 숨길 수 없다. 이런 부분이 저는 되게 좋았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릴리가 했던 부분도 다시 보자고 하거든요. 릴리의 빙의 장면을 다시 보자고 하는데 이 릴리 빙의 장면에서 그게 나와요. 잭 뒤에 있는 그림자라든지 얼굴이 변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보면서 릴리가 사실은 진짜 악마의 빙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훌륭했다. 그걸로 인해서 이 모든 게 박살나는 것까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릴리가 했던 그 악마 빙의 현상을 다시 화면으로 돌아보는 상황에서 진실이 드러나게 되고 그 진실 속에서 릴리가 다시 악마로 되게 되죠. 그리고서 마지막 부분은 잭의 환상 부분이 계속 나오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웠어요. 그동안에 제기했던 방송들 그리고 상황들을 이제 압축해서 보여주는 좋은 표현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 재개 환상 부분만 너무 깔끔한 화면으로 나오거든요. 오히려 장르적인 형식적 부분을 좀 무너뜨린 것 같아서 이러한 어떤 오컬트 영화, 어떤 형식에 치우치는 영화들은 거기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장르적인 규칙 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무너뜨리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안 좋았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이 작품 보면서 느꼈던 것들은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첫 번째로 캐릭터들 얘기를 다 해보자면 얘네들이 다 죽잖아요. 그러면 이 일이 왜 이뤄졌느냐 일단 요거부터 얘기해야 될 것 같아. 왜 이 모든 일이 일어났는가. 이 모든 일의 원흉은 바로 잭이라는 거죠. 잭 델로이의 문제다. 이 장면이 자기 아내를 데리고 와서 방송을 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영화를 자세히 보면 이 아내와의 라이브 장면이 뒤에 나올 때 아내가 자신이 이용당했음을 확실하게 인지하는 장면이 있고 그리고 잭의 표정도 굉장히 묘하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잭은 아내를 살인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직접적인 살인이 아니더라도 아내를 이용한 게 아니라 제물로 바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가능성은 두 가지죠. 하나는 폐암에 걸렸는데 담배를 피지 않았다. 바로 아까 처음에 이 장면 이 그로브에서 아내를 제물로 바친 게 아니냐. 아내를 제물로 바쳐서 죽이게 만든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도 시청률 1위를 할 수 없었어. 그리고 여기에서 이 받아 마시는 장면 있잖아요. 이 받아 마시는 장면의 해답을 마지막에 보여줘요. 그래서 잭이 실제로 뭔가를 받아 마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잭은 자기가 시청률 1위를 하기 위해서 아내를 죽이려고 했어. 그리고서 악마를 소환하게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릴리가 왔잖아요. 릴리의 목적을 생각해 보자고요. 릴리는 처음부터 뭐라 그랬냐면 아저씨를 만나러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악마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릴리는 사실 이 악마가 들어가는 것 자체가 아까의 그 아내를 제물로 바치는 상황에서 그 아프락사스가 자신의 부하를 보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아프락사스가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영화 마지막에 보면은 소원은 이루어졌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 악마의 목적은 뭐냐? 뭐긴 뭐겠어요.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잭 델로의 꿈을 이루어주는 거지. 잭 델로의 꿈이 뭐다? 이 시청률 대박, 가십 1위 요거를 이루어주기 위해서 악마가 온 거야. 그럼 악마는 뭘 했냐? 생방송에서 다 죽임. 생방송에서 사람 죽이는 거 보여줍니다. 그러면 시청률 대박 났겠죠. 당연히 1위겠죠. 그리고 가십 1위를 해야 되는데 가십 1위는 어떻게 만드느냐. 마지막에 보면 그 환상 속에 있다가 확 튀어나와요. 확 튀어나와서 이렇게 보면 자기가 릴리의 가슴에 칼을 찔러서 죽였어. 나머지 사람들은 아까 악마가 죽인 그대로 죽어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모든 출연자가 사망하고 자기 혼자 살아남았는데 경찰차 소리가 나와. 얘네들 다 죽었어. 얘는 앰뷸런스에서 죽고 얘는 불타 죽고 다 죽었어. 그 시체만 있는 상황에서 잭이 혼자 가만히 있는 거야. 그리고 경찰이 와요. 다음날 가십 1위가 누구겠습니까? 누가 봐도 잭이죠. 그러니까 잭의 소원은 이루어진 거예요. 이걸 이뤄주기 위해서 친히 악마가 강림해서 쇼를 보여줬다. 결국 이 작품은 원숭이 손 이야기의 변형이다. 원숭이 손 이야기를 변주해서
이 작품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악마와의 토크쇼가 굉장히 잘 만든 영화, 마지막에 소원을 성취해주는 하나의 과정이었다라는 거죠. 원숭이 소는 뭐냐면 소원을 들어주는 도구인데 약간 이상한 방법으로 들어줘요. 굉장히 상상하기 어려운 최악의 방법으로 소원을 이루어주는 거야. 나는 엄마가 잔소리를 그만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원숭이 손에 빌면 원숭이 손은 엄마를 죽여요. 그러면 더 이상 그걸 못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소원을 이루어지는 거야. 제게 소원이 이루어지는 방법도 원숭이 손의 방법이다. 이런 부분이 좋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분은 이거예요. 그러면 얘네들, 우리 크리스트, 카마이클, 릴리, 준인데, 뭐 릴리야 그렇다 치고 이 준이랑 카마이클이랑 크리스트는 왜 죽어야 했는가 라는 부분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얘네들은 전부 다 욕망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욕망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속물적인 인물들이에요. 크리스토는 영매라고 하지만 이 영매가 하는 일이 사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영매가 하는 일은 되게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점이나 이런 걸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얘는 돈을 벌기 위해서 힘든 사람들을 이용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크리스트의 사업 정보를 아래 자막으로 내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난 결정적이었다고 보는 거야. 자기도 돈을 벌기 위해서 여기 사업하기 위해서 나온 속물이야. 이러한 욕망이 얘를 죽음으로 이끌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카마이클 같은 경우는 얘 50만 달러에 엄청 집착해요. 나중에 무슨 소리까지 듣냐면 그 50만 달러 수표 주기 싫어서 당신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좀 속물적인 근성을 보여줘요. 초능력 사냥을 하는 게 제임스 랜디는 정말 어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100만 달러를 걸었다는 느낌이라면 이 카마이클은 50만 달러를 주기 싫어서 초능력 사냥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러한 어떤 속물근성, 이 속물근성이 이 인간을 죽음으로 몰아갔다. 결국 얘도 욕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준 같은 경우는 결국은 뭐 사실 이 작품에서 잭과의 부적절한 관계, 이런 부적절한 관계가 있고, 그리고 결국 방송 고정 출연과 유명세, 이걸 목표로 릴리를 데려온 인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 여자도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욕망으로 여기에 온 애들은 다 죽었어요. 이걸 앞세운 사람들은 다 죽었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이 있는 것 같다. 다 죽을 법한 인물들이었다 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 작품의 여러 가지 의미들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들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는 이 작품 상당한 수작이다. 다른 여러 가지 볼 거 없이 그냥 재밌는 그런 걸 생각해보면 굉장히 훌륭한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예산인 것까지 생각하면 이거는 더 높은 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1000억 정도 드는 영화도 많은데 50분의 1 정도 되는 적은 예산으로 만들어서 이 정도 재미를 줬다고 한다면 정말 이거는 잘 만든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영화 이 악마의 토크쇼를 보면서 보는 내내 끝까지 재밌었고, 이 작품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들도 많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이거는 수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작품은 최소 7점, 그리고 제가 좀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8점까지도 갈 수 있는 작품이지 않을까. 저는 이 작품을 수작으로 평가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종류의 어떤 오컬트 영화, 이런 종류의 특히 한정된 조건과 한정된 상황과 공간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들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작품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리뷰 악마의 토크쇼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하고 나니까 좀 더 많은 얘기를 못한 것 같은데 그 못한 이야기는 GV에서 더 재밌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너입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네, 제가 라이너의 창작활동이라는 채널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만드는 영화 그리고 드라마, 제가 쓰는 소설, 그리고 다른 여러 창작자들의 이야기를 다루려고 하니까요. 라이너의 창작활동 채널 밑에 링크에 나와 있을 겁니다. 링크 보시고 꼭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